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여러분과 이제 경영학 기본 이론 강의를 같이 할 최중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객관식 경영학 공부를 하시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신데, 객관식 경영학에서 다루는 그 출제의 범위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출제 경향이 어떻게 나오고 있다 하는 소개를 드리고 이제 내용을 들어갈게요. 항상 그 뭐든지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잘 봐야 되거든요. 우리 기출 이라는 거는 출제를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죠. 미리 이제 만들어져 있는 문제도 있고, 기존의 교수님들이 이미 내놨던 문제들 중에 이제 선정하시는 문제은행 방식 더하기 이제 신규 출제 방식이 이제 혼용되어서 교수님들이 이제 문제를 내시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시험을 앞둔 특정 시점에 갑자기 교수님들을 섭외해가지고 한 일주일만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 납치를 해가지고 어디다 이제 교수님들을 방에다 집어넣고 문제를 내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를 일단 검토를 해보시고, 본인이 마음대로 문제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너무 튀는 문제를 내면 또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교수님들 입장에서도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일종의 그 가이드로 활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들을 이제 어떤 것들을 검토하게 되느냐, 일단 가장 그 역사가 길고 오래된 게 그 7급 공무원 시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감사직은 이제 감사원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 이제 문제가 가장 역사가 길고 오래 누적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자격증 시험에 해당되는 게 이제 공인노무사, 그 다음에 이제 가맹거래사, 그리고 이제 경영지도사. 지금 여기에 문제들은 전부 다 이제 공식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각종 공기업 입사시험이 있죠. 공기업 입사시험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문제가 다 다르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출제위원으로 섭외된 교수님이 좀 마음대로 출제를 해도 큰 약간 뭐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쪽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편차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문제의 어떤 그 퀄리티가 그렇게 좀 정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경영학을 공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 공기업 입사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기업 입사가 만약 목적인 분들이라면 반드시 그 기업의 기출 문제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좀 특이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런 국가 공인 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공개된 문제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내용 분류를 한번 해보면 되죠. 분류를 해보면은 강사마다 조금 분류하는 방식은 다른데, 저는 크게 이걸 4개 파트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파트가 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그 전공 과목 명칭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조직 행동론, 그리고 조직 행동론의 이제 직속 후속 과목이 이제 인적 자원 관리거든요. 여기 해당되는 파트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로 이제 묶일 수 있는 그러한 분야가 되고요. 두 번째 분야가 이제 경영 전략. 이 전략이라는 분야 안에는 국제 경영이라는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국제 경영이라는 거는 뭐 국내 경영이 아니라 이제 해외 다국적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논의인데, 이게 이제 전략 파트고 얘랑 이제 마케팅, 이 한 덩어리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 전략이라는 과목을 첫 번째 분류인 여기다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략 문제는 마케팅이랑 그 내용상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이제 비중을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과학, 생산 운영관리, 그리고 경영정보론, 요 3개의 과목의 특징은 경영학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공학습 느낌이 난다는 거죠. 공대 과목 느낌이 좀 나요.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연구하고, 그 공장에서 물건을 어떻게 만들어야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만들 것인가 뭐 계산하는, 그리고 그 공장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 영어 약자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 영어 약어들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어, 그러니까 단수 암기가 한 절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뭐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가 되죠. 마지막 분야는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안 좋아하시는 분야일 텐데 이제 회계학이랑 재무관리 분야가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좀 독특한 그 영역이죠. 경영학에서도 좀 특이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공을 한 사람들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저 시험들에서 다루는 요 회계학이나 재무관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주 좀 기초적인 그 단어의 뜻 그리고 기본 공식 몇 가지를 암기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수준으로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대비하실 때는 요 4개 영역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 뭐 수험의 주된 목적이 뭐 공기업이나 공무원 쪽에 있다 하시게 되면 이걸 다 맞을 각오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전문 자격증 시험에서의 뭐 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가맹거래사 시험에 이 경영학을 공부한다고 하시면은 이게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기본 배점만 넘어주면 되고, 좀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80점 이상 80점 정도를 득점하면 된다, 이렇게 목표를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저와 함께 이 강의 내용들을 진행을 해 가시다 보면은 이 부분은 강사 수업만 들어도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싶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고, 이건 내가 좀 별도로 인풋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추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교재는요, 지금 경영학 기본 강의라는 요 책이고, 요게 이제 지금 제가 칠판에 판서한 요 전 영역이 다 이제 들어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엔 한 250문제 정도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들이 제가 지금 칠판에 판서한 요 공개된 문제 리스트들 중에서 뽑은 문제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한 이제 정답이나 해설은 이 책의 출판사인 그 성경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무료로 그 PDF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해답 해설이 필요하신 분들은 출판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핵심 최종 정리라는 요 책이 있는데, 요건 이제 서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방금 소개해드린 기본 강의 책으로만 강의를 들으셔도 충분한데, 좀 이제 수험생분들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좀 요약집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요약 서브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참고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주교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니까 서브 노트는 여러분들이 뭐 선택사항이고 필수적인 건 아니니까 주교재 중심으로 진도를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장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교재 5페이지 기업과 회사라는 부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경영학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비즈니스, 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서 이제 비즈니스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업 뭐 이런 의미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는 건 관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이거를 경영 관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업 관리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경영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학문적인 경영학의 그 연구 대상, 무엇을 연구 대상으로 하느냐, 기본적으로는 조직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조직이라는 것은 뭐 교재에도 그 의미가 적혀 있습니다만,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뭔가의 어떤 체제, 이걸 우리는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직이라는 게 크게 이제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비영리가 있고요, 비영리 조직, 그리고 이제 영리 조직이라는 게 있죠. 그 중에서도 경영학은 당연히 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조직의 정의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경영학은 기본적으로 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 학문이다. 그러면 경영학이랑 똑같은 내용을 비영리 조직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비영리 조직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이제 행정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학이랑 경영학은 한 30-40% 내용은 겹치고 중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리 조직을 대상으로 한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중간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기업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특징이라는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제가 파란색으로 그 색 처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소유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표현 위에다가 그 주식회사라고 좀 적어주세요. 주식회사.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는 말은 주식회사의 특징이고, 그건 좀 이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 그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그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계속기업의 가정이라는 것은 기업이 한번 설립이 되면은 별다른 충격이 없이 웬만하면 망하지 않고 쭉 경영 활동이 지속될 거라는 가정인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돈을 내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도 있지만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때 은행이 뭘 믿고 빌려줄 거냐는 거죠. 회사가 안 망하고 계속 갈 거니까 그걸 믿고 빌려주는 거고, 소비자들도 특정 제품을 사용하는, 구매하는 이유가 그 회사가 당장 망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경영활동은 기본적으로 계속기업이라는 가정을 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정부 조직, 비영리 조직의 경우는 나라가 망하기 전엔 안 없어지니까 굳이 이런 가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기업의 경우는 계속 생기고 없어지고 하니까 이런 가정을 하지 않으면 학문으로서 논의를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괄호 2번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에 나오죠. 가치사슬 접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그 영리 조직으로서의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포터가. 이 포터라는 사람은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내내 가장 많이 언급되는 학자 이름일 것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인데, 이 포터라는 사람이 기업의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 거예요. 하나는 본원 또는 운영 활동이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지원, 그러니까 보조 활동이죠. 활동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이제 primary activit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지원은 support activity 이런 식으로 서포트 해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세부 내용이 뭔지 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됩니다. 본원적 활동이라는 것은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돈을 번다는 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가치를 창출하는 그 본질적인 활동을 우린 본원 활동이라고 불러요. 일단 가치를 창출하려면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생산 활동. 그리고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 그리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실어 날라야 되죠, 그죠? 이걸 이제 물류 또는 이제 뭐 수송, 로지스틱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수송. 그리고 서비스 활동이 있겠죠, 서비스. 서비스도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 되니까, 그죠? 이러한 활동들을 전부 다 우리는 이제 본원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고 운송하고 관리, 사후 서비스 해주는 모든 활동들을 우리는 이제 본원 활동 그렇게 이제 부르죠. 이 본원적 활동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다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돈을 버는 활동은 아닌데, 결과적으로 돈 버는 바로 이 활동을 서포트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포트 활동은 뭐 재무 기능이 있죠. 재무, 회계 이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시스템, 회사의 뭐 IT나 컴퓨터 관리, 그 다음에 인적 자원, 사람을 뽑고 교육시키는 이런 활동들, 그리고 전략, 이런 활동들, 뭐 연구 개발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이제 지원, 보조 활동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원 활동과 지원 활동을 가끔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문제, 구분하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내용들을 좀 확실히 정리를 해주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교재 그 6쪽에 보시면 제가 그림으로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려놨습니다. 이건 이제 포터가 그린 그림을 약간 변형해서 가져온 것인데, 거의 뭐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만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칠판에 판서해드린 이 내용을 기조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이제 7페이지 보시면 그 조직의 목표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아까 경영학은 조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조직은 기본적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가져야 되는 그 목표가 뭐냐, 여기다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뭐 기업 조직이든 아니면 뭐 정부 조직이든 간에 조직은 나름의 그 목표라는 걸 가지는데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되는 바, 이게 이제 목표인데 이 목표가 크게 이제 두 종류의 목표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제 공식적인 목표. 공식 목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본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이 시험 공부 왜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나라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뭐 이런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요게 이제 공식적인 목표고, 운영 목표라는 것은 그 세부적인 일종의, 그러니까 공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한테 기여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공식 목표라고 쳐요. 그럼 운영 목표는, 그럼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 해야 될까?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될까? 뭐 얼마나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될까? 이런 세부 사항들을 정하는 게 이제 운영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거시적인 측면, 미시적 측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업의 목표가 만약 이윤 창출이라고 한다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 물건을 어떻게 만들겠다, 사람을 이렇게 뽑겠다, 이런 것들이 다 운영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7페이지 중간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이 목표가 달성이 되는 정도,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목표 달성 정도가 지금 0부터 100까지 퍼센트로 나와 있다고 쳤을 때 우리 조직이 만약 사업 목표를 한 80% 정도까지 달성을 했다 라고 쳤을 때 이 달성 정도 있죠, 그죠? 이 달성의 정도, 얘를 우리가 조직 효과성이라고 불러요. 또는 조직 유효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그 목차에 나와 있는 조직 효과성이라는 것은 목표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조직은 나름의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즉 조직 효과성을 어느 정도 높이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활동의 타겟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나름의 효과성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은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방법들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8쪽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3번 기업의 형태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 별표 쳐두시고요. 의외로 시험에 종종 나와요. 거의 뭐 매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2, 3년에 한 문제 정도는 여기서 꼭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기업이라는 것은 뭐 상법상의 그 회사법에 나오는 그 기업의 정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뭐 상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해보죠. 기업 또는 회사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자. 그래서 하나는 개인 기업이고, 개인 기업이라는 건 말 그대로 1인 기업이죠. 한 사람이 운영하는 기업을 개인 기업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공동기업, 2명 이상의 사람이 만드는 걸 이제 공동기업이라고 부르고, 여기 이제 경영학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인데, 그 공동기업의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구 쪽에 보시면은 그 우측 끝에 파란색 그 날개로 공동기업의 형태라는 그 표가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 표에 보시면 인적 회사, 물적 회사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인적 회사 그리고 물적 회사.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의 차이가 뭐냐면은 기업을 좀 개인이 운영하는 구멍가게처럼 바라볼 수 있는 건 인적 회사고요. 개인의 것이라기보다 이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걸 이제 물적 회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뭐 배임, 횡령 이런 죄가 있잖아요, 그죠, 법에? 그러한 죄가 있는 것은 보통 이제 물적 회사,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 또는 경영진이 자기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회사 재산을 함부로 유용할 때 우리가 이제 배임이다 또는 횡령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를 여러분들이 느낌이 확 와닿지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세요. 좀 작은 회사는 인적 회사고 좀 큰 회사는 물적 회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인적 회사의 예로서 한명 회사 또는 합자 회사 두 가지가 있는데 교재의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체크해 두시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쪽 중간에 보시면 녹색 동그라미 1번에 한명회사, 합자회사가 있고요. 그 한명회사에서는 뭘 체크하시면 되냐면은 그 첫째 줄에 2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이라는 부분을 체크해 두세요. 2인 이상의 무한책임 사원. 그 다음에 이제 합자회사에서는 뭘 체크해 두시면 되냐면은 합자회사가 나와 있는 그 줄 끝부분에 유한책임 사원과 그 다음 줄에 무한책임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이 같이 있다. 여기서 이제 뭔 소린가? 이런 느낌이 드실 텐데 일반적으로 회사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직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임원 또는 최고 경영자도 다 법적으로는 사원인데 그 사원의 종류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유한책임, 딱 자기가 책임져야 될 범위가 정해져 있는 사람, 이게 유한책임이고 무한책임은 정말 그 unlimited, 책임의 한도가 없는 그런 이야기, 사람을 이제 무한책임이라고 부르죠. 근데 무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면 한명회사라고 부르고 유한, 무한이 섞여 있으면 합자회사라고 부르는데 둘 다 인적 회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규모다. 우리 주변에서 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는 이제 물적 회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동그라미 2번 유한회사, 그리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게 헷갈리거든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저를 잠깐 보시죠. 지금 유한회사는 기본적으로 제목에서도 유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한책임 사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공부하시다 보면 책을 읽어보시다 보면은 좀 이따 공부할 주식회사랑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주식회사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걸 일단 들어두신 다음에 이제 유한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주식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그 창업자가 발행을 하죠, 그죠? 주식을 막 발행을 해요. 주식을 발행을 하면은 그 주식을 어떤 사람들이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주주라고 부르죠, 주주. 주식회사는 바로 이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를 주식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그마 주주, 이게 주식회사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일단 느낌이 오실 텐데 주주들의 집합 자체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들은 유한책임인가 무한책임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실제 한진해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한진해운이 요새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진해운 주식이 12,000원일 때 구입을 했는데 지금 뭐 1,0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미래를 잘못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주주로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데 그러면은 그 주주 입장에서는 책임이라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것, 주주의 책임이라는 것은 주식의 가치 이상의 책임을 질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이미 저는 12,000원짜리 주식이 1,000원이 되었기 때문에 12분의 1로 가치가 줄었다는 점에서 제 재산 감소로 인한 책임을 이미 졌어요. 제가 회사의 어떤 미래 성장 가능성을 잘못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는 거죠. 그러나 한진해운이 지금 뭐 문제가 많다고 해서 주주인 제가 한진해운의 빚을 갚아줘야 되거나 이럴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다 유한 책임인 주주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유한회사도 교재에 보시면 유한책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유한회사랑 주식회사 차이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 차이는 주주의 수가 적으냐 많으냐의 차이예요. 주주의 수가 일반적으로 적으면 유한회사고 주주의 수가 많으면 주식회사라고 부르는데 물론 상법상으로 따져 들어가면 좀 세밀한 법적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험에 나오는 수준, 경영학 시험에 나오는 수준은 규모 정도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차이가 이거예요. 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뭘 여냐면 주주총회를 열죠. 주총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데 주주총회. 요게 이제 최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뭐 존망이 걸린 어떤 논의를 하거나 투표를 할 때는 무조건 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최고고 유한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가 아니라 이걸 이제 사원총회라고 불러요. 사원총회. 그러니까 유한회사의 경우는 사원총회. 요게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주식회사는 주총, 유한회사는 이제 사원총회라고 부른다. 그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주 또는 사원들의 모임이 최고 기관이다. 라는 것 정도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포인트이고요.
유한회사는 직원이 적다고 했어요. 그럼 그 직원들이 동시에 모여서 의사결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유한회사는 사람이 적으니까.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총을 할 때마다 모든 주주가 모이지를 못해요. 저도 한진해운 주주로서 한 6년 가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한 번도 주총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경우는 주주가 안 모일 경우에는 너무 많은 주주가 있으니까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주들 중에 이제 이사가 선임이 되는 거죠. 주주 중에서 이사가 선임될 수도 있고, 그럼 사내 이사죠. 외부인이 이사가 될 수도 있죠. 사외 이사. 그래서 이사를 선임해서 그들이 모여있는 이사회, 여기서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주총이지만 이걸 매일 열기가 힘드니까 수시로 이사회를 열게 되는 거고, 이사회 이사가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여러 명 이사 중에 대표를 정해서 이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가 통상적으로 최고 경영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CEO, Chief Executive Officer, CEO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보통 이러한 직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주식회사 주인은 누구예요? 주주죠. 주주가 소유를 하고 있는 소유자예요. 경영은 누가 해요? 대표이사가 하죠. 경영자. 이 둘이 같아요? 달라요? 원칙적으로는 지금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안 와닿을 수가 있는 게, 우리나라는 보통 이 대표이사 최고 경영자가 곧 주주인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이재용 부회장이 주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자기가 만들었고 내 기업이니까 족벌 경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소유와 경영이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주식회사의 그 취지는 소유자와 경영자는 다르게 되어 있는 것이 원래 취지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소유와 경영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교재를 보면서 한번 키워드 확인을 해볼게요. 10페이지를 보시면은 표 1-1이 있고요. 거기 주식회사의 그 주요 기관들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최고 의결기구가 주주총회고,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뭐 매일매일의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이제 이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그 표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내 이사가 있고 사외 이사가 있다. 그죠?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요거 하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왜 사외 이사를 두냐 하면은 사내 이사들만 가지고는 견제가 안 되기 때문에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가끔 뭐 시민단체 분들이나 뭐 외부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사회이사로 선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이사는 그 이사의 대표고요. 그다음 감사. 주식회사는 보통 이 감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회계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따지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감사 업무를 보통 회계법인, 그러니까 공인회계사 CPA들한테 맡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0페이지 끝 괄호 3번 주식회사라는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맨 마지막 줄 파란색 글씨로 그 자본의 증권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자본,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증권, 그러니까 주식의 형태로 조달을 받는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보시면은 파란색 글씨 출자액의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범위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줄 바로 옆에 검은색 글씨로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죠. 스마트폰 요새 앱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단락의 마지막 줄을 보시면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어 있다라는 이 부분 하나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식회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주식회사나 뭐 유한회사, 뭐 한명회사 이런 회사의 특징들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니까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1쪽에 그 4번 기업 지배 구조라는 게 있는데, 이건 참고로만 한번 들어만 주세요.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논쟁거리가 이제 지배 구조 논쟁인데, 그게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 주장하는 주주자본주의, 주주가 기업의 주인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 뭐 이제 독일이나 일본에서 주로 주장하는 그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회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업의 주인이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지역사회 사람들도 간섭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인데, 과거에는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주장하게 되면은 노조도 그럼 관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뭐 약간 좌파? 빨갱이? 막 이런 식의 느낌으로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해관계자들도 기업의 구성원 또는 주인으로서 좀 인정을 해주자, 뭐 이런 논의가 일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2쪽 기업 집중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별표를 쳐주시고요. 시험에 잘 나와요. 기업 집중이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독립된 개별 기업이 있을 거예요. A기업, B기업, C기업. 이렇게 각자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가 얘들이 어느 순간 D기업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합치려는 경우, 이런 경우 종종 보죠, 그죠? 뭐 인수합병하는 경우. 가장 최근에는 뭐 하나은행이랑 외환은행이 합병해서 KEB 하나은행 이렇게 됐는데, KEB는 원래 외환은행의 약자고 하나은행은 이제 하나은행에서 따와서 그렇게 합병이 된 건데, 그렇게 기업들이 가끔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교재에 보시면 그 12쪽 좌측 끝에 제가 파란색 글씨 세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첫 번째가 경쟁의 배제, 두 번째가 생산성 향상, 세 번째가 다른 기업의 지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쟁 배제라는 거는 방금 제가 칠판에 적었던 A, B, C 기업이 D라는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게 되면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하게 땅 짚고 헤엄치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생산성 향상이라는 것은 동종 업종에서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던 기업들이 합치게 되면은 규모의 경제, 시너지가 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합치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로 다른 기업의 지배. 이거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다른 기업을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우리 기업 규모를 확장해서 새를 좀 키우고 싶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게 이제 뭐 약간 비성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돈 좀 많이 버는 경영자들은 다른 기업 먹고 싶은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타 기업의 지배죠.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기업들이 집중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이는 포맷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카르텔이라는 거는 법적으로 합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은밀하게 담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담합이죠. 담합이 이제 카르텔인데, 보통 여러분 학원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은 달라도 학원비는 비슷해요. 그죠? 근데 어느 학원이든 관계자들끼리 어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학원비를 이렇게 맞추자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격이 다 비슷하게 책정이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암묵적 담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담합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신사협정이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신사협정, 눈에 보이지 않게 뭔가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협정을 맺어서 그에 따라 움직인다. 요게 이제 카르텔, 담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러스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수합병처럼 완전히 법적으로 합쳐버리는 걸 트러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트러스트는 법적으로 합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3번의 콘체른 같은 것은 법적으로 합치는 건 아닌데 자금상으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콘체른의 그 두 번째 줄에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주식 소유나 자금 대여 등의 방식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칠판을 보시면은 지금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 동종업계에서 굉장히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 A 기업의 사람이 B 기업의 주식 중에 30%를 사버리는 거예요, 돈으로. B 기업의 원래 최대 주주, 그러니까 제1주주는 29%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A 기업이 30%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제1주주가 바뀌죠,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의 B 기업에서 소유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이 A 기업이 B 기업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의 명칭은 다르고 소재지도 다르고 전혀 다른 기업이지만, 사실상 이제 A 기업이 B 기업의 모기업이 됨으로써 하나의 회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 기아자동차, 현대차 따로 기아차 따로 있지만 사실 하나의 기업이죠.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콘체른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콤비나트는 뭐 기업들이 물리적으로 합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같은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같이 생겨서 지리적인 이점을 누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노량진에 공무원 학원들이 몰려 있죠, 그죠? 신림동에 고시학원들이 몰려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콤비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단 뭐 이런 형태들이 다 여기 해당이 되고요.
5번에 콩그로머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콩그로머레이트는 원래의 기업 집중의 취지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너지를 얻거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재벌 같은 형태죠. 관련이 없는 사업종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그러니까 삼성그룹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같이 가지고 있죠. 이게 이제 콩그로머레이트예요. 그래서 대기업으로서의 뭐 약간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의 그 지주회사라는 것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 그 기업을 보면요, 재벌 중에 계열사를 보면은 주 괄호 주 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그룹 같은 경우는 뭐 주 SK 이런 게 있고, 지금은 약간 좀 위기를 겪고 해체가 됐습니다만 STX그룹 같은 경우도 과거에 주 STX 뭐 이런 그 그룹 명칭 앞에 주식회사라는 말만 붙어있는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지주회사예요. 얘가 뭘 하는 거냐면 SK그룹의 나머지 계열사들의 주식을 보유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회사, 이게 지주회사, 모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주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건 카르텔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트러스나 콘체른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단어들의 의미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4페이지 경영과 경영자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쉽게 판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몇 쪽을 보시면은 일단은 경영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실제로 그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소유하지 않고 전문 경영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유 경영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를 이야기하죠. 전문 경영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전문성 있는 사람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전문 경영자인데, 전문 경영자가 동의어가 많아요. 그 동의어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수탁 경영자라고 하기도 하고, 위탁 경영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 특징이 뭔지를 또 알아두셔야 되는데, 소유 경영자에 대비해서 전문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은, 장점 첫 번째는 당연히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거죠. 가끔 보면은 소유 경영자들은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한진해운이 이렇게 위태로워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그 대표가 원래 한진해운 경영하시던 분의 이제 사모님이죠. 그분이 이제 지난번 청문회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니까 기가 차던데, 왜 회사가 이렇게 왜 회사를 이렇게 어렵게 운영했어요?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회사를 맡게 돼서 경황이 없어서. 이게 소유 경영자들이 이제 우리나라는 유독 많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문 경영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어떤 덕목 중에 하나가 그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단점이 뭐냐면은, 미국은 대부분 전문 경영자 시스템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소유 경영자 시스템이에요.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스티브 잡스 아들이 물려받은 게 아니죠, 그죠?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죠. 미국은 원칙적으로 전문 경영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점이 있냐면 약간 주인의식이 없어요. 자기 임기만 잘 채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장기적인 시각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단기적이라는 거죠. 자기 임기 동안에만 실적을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대부분 전문 경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미국 경영학에서는 이 전문 경영자들의 그 단기적 시각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아요. 보통 미국 회사들의 상당수는 3년에서 4년이 최고 경영자 임기거든요. 그러면 주가 변동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딱 그 최고 경영자 임기에 맞게 그래프가 꺾이거나 확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퇴임하기 직전에 주가를 높여야 실적이 있는 경영자라고 인식이 생겨서 다음 회사로 자기가 다른 회사로 옮겨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도적으로 최고 경영자가 어떤 뭐 이슈,
또 신제품 발표할 수 있는 걸 미루고 있다가 자기 임기 만료 직전에 팍 터뜨리는 뭐 이런 좀 어떤 게임 하던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이 전문 경영 시스템이 정착된 미국에서는 좀 많이 있고, 임기 동안만 주가를 높이면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계획보다는 당장의 실적에 좀 목을 매는 경향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한국식 또는 일본식 이 소유 경영 스타일을 좀 배워야 될 필요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뭐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한 건 있어요. 소유 경영자의 경우 자기 거니까,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뭐 공장 하나를 없애라, 상품 하나를 접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소유 경영자의 장점이죠. 그래서 전문 경영의 장단점이 소유 경영자한테 반대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경영자의 스타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전문성이 있어서 영입이 된 사람인지의 차이인 것이고, 이걸 좀 회사의 계층별로도 한번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회사가 있으면은 말단 직원들이 있고, 말단 직원들은 보통 우리가 관리자라고 부르지 않는데, 말단 사원들을 관리하는 그 팀장 또는 부장님부터 이제 우리가 보통 관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직책 관리자, 요 관리자를 크게 세 가지 계층의 관리자로 구분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카츠라는 사람이 구분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그 조직심리학 전공 교수인데요. 사회심리 조직심리 교수인데 꽤 옛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1960년대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관리자라고 다 똑같은 관리자가 아니다. 계층이 나뉘고 세 가지로 각 계층별로 좀 능력치, 요구되는 능력치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아래층 관리자들은 말 그대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니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식이나 기술, 이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술적 능력이라고 불러요. 기술적 능력 또는 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능력이라고 부르죠. 요게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인사 담당 부서의 관리자라면 인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마케팅 부서장이라고 한다면 마케팅 방법이나 뭐 광고 기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간 관리자라고 해당되는 계층, 보통 회사로 치면은 이제 뭐 상무 또는 뭐 이사 이런 레벨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능력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카츠의 경우는 대인관계라고 봤어요. 대인관계 능력. 이걸 이제 영어로는 휴먼 스킬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쓰는 용어예요. 휴먼 스킬이 저 사람은 좀 떨어져. 그 말은 좀 말을 못 알아듣거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휴먼 스킬이라는 말을 쓰는데, 거기는 중간 관리자한테는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임원급쯤 되면, 중간 간부쯤 되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마케팅 담당 임원들이 광고 기법 하나하나를 알 필요는 없는 거죠. 직원들을 동기부여시켜주고 회식 때 좀 북돋워주고 뭐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정책을 관리하고, 이게 이 사람들 해야 되는 역할이니까 인간관계 능력, 대인관계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최고 경영자, 그러니까 제일 높은 레벨이 되면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이제 판단 능력이죠. 의사결정 능력. 의사결정 능력.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특히 오너 경영 체제인 경우는 오너가 의사결정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죠. 뭐 지금 어떤 특정 회사 핸드폰이 막 터진다 그래가지고 언론에서 막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언론에다가 막 압박을 가해서 기사를 내리게 할 거 막 접을 거냐,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리콜을 할 거냐, 뭐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전문 경영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 의사결정 속도가 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재봐야 되거든요.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를 따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 소유 경영자의 경우는 뭐 그냥 다 교환해라, 다 리콜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의사결정인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라는 것은 좀 구체적인 지식과는 좀 상관이 없고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거를 다른 명칭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개념 기술이라고 불러요. 개념적 기술, 이렇게 불러요. 개념적 기술. 그러니까 약간 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개념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개념이 뭐지? 이게 뭐냐면은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좀 추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개념 기술이라고 불러요. 컨셉추얼 스킬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뭐냐면은
복잡한 현상들을 보고 직관적으로 딱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컨셉추얼 스킬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개념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밖에 또 뭐 이제 관리자라면 정치를 잘해야 되겠죠. 그죠? 정치적 능력 이런 것들도 카츠가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이 그림상에선 요 세 가지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그림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경영자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 소유와 전문으로. 이거는 소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임기를 가지고 있는 고용된 사람이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 거고, 계층에 따라 구분을 할 때 하층, 중층, 상층 관리자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구되는 능력치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 14쪽부터 17쪽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17페이지 보시면 그 중간에 그 민츠버그라는 사람이 경영자 역할을 구분했다는 그 표가 하나가 나오는데, 이 표가 참 그 계륵 같은 표예요. 여러분, 그 계륵이 뭐냐? 공부하자니 너무 좀 복잡하고 안 하자니 좀 찝찝한 부분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몇 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민츠버그가 구분한 의사결정 역할의 세부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쭉 읽어 드릴게요. 일단 민츠버그는 경영자가 해야 될 역할을 대인관계, 정보처리, 의사결정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 그 중에 그 의사결정자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한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요게 이제 과거에 네 가지니까 딱 문제 만들기 좋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과거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이거 읽어 드릴게요. 의사결정 역할 중에 첫 번째가 창업 경영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위기 관리, 그죠? 아까 말씀드린 뭐 핸드폰이 터진다, 이때 경영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판단을 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가 자원의 배분. 자원의 배분이라는 것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표 협상자, 그러니까 조직을 대신해서 다른 회사와 이제 내고를 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의사결정 역할이다라는 것인데, 다른 역할은 시험에 안 나왔고 의사결정 역할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 그것만 확인 한번 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슈페터라는 사람이 주장한 용어다라는 거고, 그 포인트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독창적이고 혁신적 사고와 가치에 근거한 창조적 활동, 이걸 이제 기업가 정신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슈페터에 따르면 경영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거다. 그럼 기업가 정신이 뭐냐? 100억의 돈이 탁 여러분들 통장에 입금이 됐다고 어느 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 같으면 100억을 1년에 1억씩 100년 동안 써야지 하고 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회사를 차려서 굳이 리스크를 감당하는 거잖아요. 경영자라는 사람들은. 그죠? 우리가 이제 재벌들 욕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벌들이 그 돈 재놓고 호의호식해도 되는데, 굳이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 고용하고 적자를 보는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러는 이유는 바로 이 사업을 성취함으로써 얻는 쾌감, 이런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기업가 정신, 혁신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그 밑에 17페이지 하단에 문제 10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가 정신과 관련이 없는 단어를 찾으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은 일반적으로 뭐 비전, 혁신, 성취, 뭐 도전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 4번 선지에 나와 있는 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건 인맥을 쌓는다는 거니까, 이건 이제 창의와 혁신 활동과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니까 경영자가 인맥을 쌓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 기업가 정신이라는 좀 단어의 어감과는 맞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론에 해당되는 1장을 마쳤고요. 이제 10분 쉬었다가 2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